조 바이든 행정부가 피임 및 낙태약, 긴급 낙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뉴햄프셔 한 마을의 전 유권자 6명이 니키 헤일리 전 대사에게 몰표를 던졌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의료부채 탕감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용의자에게 쿨러를 던져 사망케 한 전직 뉴욕시경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뉴욕시경과 유족 간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구치소에서 성면 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한 한인 건설 노동자의 유족이 뉴욕시를 상대로 1,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뉴욕주가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숨겨 통행료 납부를 피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본격적인 재선 레이스를 앞두고 여성의 낙태권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로데웨이 판결 51주년을 맞아 연방정부 차원에서 피임 및 낙태약, 긴급 낙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상희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51년 전 오늘 연방대법원은 정치인 간섭 없이 의사와 지극히 개인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인정했는데 1년 반 전 대법원은 판례를 뒤집고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결과적으로 수천만 명의 여성이 극단적이고 위험한 낙태 금지주에 살고 있다며 공화당 공직자들 때문에 여성의 건강과 삶이 위험에 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연방정부는 무료 피임기구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안내를 제공하고 보험사에도 무료 피임과 관련한 의무 고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또 별도의 전담팀을 설치해 사실상 낙태를 금지한 21개 주를 포함해 연방 차원의 모든 병원에서 긴급 낙태 시술을 실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오늘 버지니아주에서 열리는 행사에 올해 처음으로 나란히 참석해 낙태권 보장 연설에 나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낙태 논쟁의 최전선으로 부각된 위스콘신주를 포함해 전국을 돌며 낙태권 문제 이슈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이 확실한 정치적 우위를 제공하는 낙태 문제를 강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낙태 문제를 부각해 민주당 득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2022년에도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낙태권 폐기 판결을 내린 이후 민주당은 낙태권 문제를 부각하면서 그의 중간 선거에서 예상보다는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 조사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의 58%가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보다 민주당의 신뢰를 보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의 분수령인 뉴햄셔주 프라이머리 투표가 주내 저녁에서 시작됐습니다. 뉴햄셔의 작은 마을인 딕스필 노치에서는 유권자 6명이 니키 헤일리 전 대사에게 몰표를 던졌습니다. 계속해서 전상희자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뉴햄프셔의 작은 마을인 딕스필 노치에서는 유권자 6명이 공화당 프라이머리에 참여해 니키 헤일리 전 대사에게 몰표를 던졌습니다. 유권자 수가 매우 적어 득표 분석에는 10여 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뉴햄프셔는 당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한 프라이머리 형식의 첫 경선지로 일반적으로 그의 미국 대선의 표심 향방을 가늠할 풍향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아이오와 경선 이후 공화당에서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중도 하차하며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절대 우위 속 헤일리 전 대사와의 2파전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일주일여 전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과반 지지로 승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 확실하게 승리할 경우 대세론을 굳히게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반 득표하거나 헤일리 전 대사와 두 자릿수 이상 격차로 승리할 경우 사실상 공화당 경선이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반면 헤일리 전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기거나 근소한 차로 질 경우 경선 동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종합분석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52.3%로 36.7%인 헤일리 전 대사를 두 자릿수 이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프라이머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됩니다. 앞서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첫 경선 지역을 뉴햄프셔주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변경했지만 뉴햄프셔주는 첫 프라이머리 개최를 의무화한 주 법을 이유로 프라이머리를 그대로 진행키로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의 양자 가상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이 5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 당내 지지 강도가 약하다는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전국에서 1억 명 이상이 의료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뉴욕시가 의료 부채 탕감에 1,8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탕감 절차가 진행되며 이번 정책으로 최대 50만 명이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의료부채 탕감 비영리 단체인 RIP 메디컬 데트와 함께 의료부채 탕감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병원 혹은 채권자로부터 뉴욕 시민의 의료부채를 인수하고 해당 부채를 1센트에 탕감하는 방식입니다. 수혜자의 의료부채는 즉시 해소되며 어떤 수수료나 벌금도 없습니다. 프로그램 대상은 연간 가계소득이 연방빈곤선 400% 이하거나 의료부채가 연간 가구소득의 5% 이상이면 됩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시정부가 의료부채 현황을 파악한 뒤 자동으로 탕감하게 됩니다. 수혜 인원은 최대 50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시정부는 의료부채를 실제보다 적은 금액에 인수할 가능성을 계산하면 이번 투자로 20억 달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시정부는 앞으로 3년간 이 정책을 운영할 예정이며 뉴욕시 발전을 위한 시장기금을 통해 추가 자금 조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참하고 싶은 뉴욕 시민은 온라인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시정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1억 명 이상이 의료부채를 지고 있으며 총액은 1,950억 달러에 육박하는데 이 중 흑인이 50%, 라틴계가 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시 경찰관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시민에게 쿨러를 던져 중심을 잃고 사망케 한 사건을 두고 뉴욕시경은 도주하던 용의자를 검거하려던 과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망한 용의자의 가족은 아무런 죄 없는 선량한 시민을 향해 경찰이 무력을 행사한 사건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릭 듀란 뉴욕시경이 용의자에게 쿨러를 던져 사망케 한 과실치사 혐의로 오늘 기소됐습니다. 용의자에게 쿨러를 던져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전직 뉴욕시경 에릭 듀란 경관이 살인미수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에릭 듀란 전직 경관은 지난 8월 오토바이를 타고 뉴욕시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30세 용의자 에릭 듀프리에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피크닉용 냉각 컨테이너인 쿨러를 그의 머리에 던져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용의자는 뉴욕시 브롱스에서 마약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이었습니다. 용의자는 경관이 던진 쿨러에 머리를 맞고 오토바이에서 떨어지며 사망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용의자의 사망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듀란 경관은 무급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듀란 경관은 마약수사대의 마약 밀매 작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듀프리의 사망으로 인해 뉴욕주 검찰이 수사를 진행했으며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듀란 경관을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의 과잉진압 및 무력 사용에 대한 논란에 불이 붙기도 했습니다. 뉴욕시경은 듀프리가 어떤 마약을 밀매했는지, 어떤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사망한 용의자 듀프리의 어머니는 뉴욕시경의 성명은 모두 거짓이라며 자신의 아들은 마약을 팔거나 경찰을 피해 도망간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모친은 푸에트리코에서 아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고 갑자기 화면이 어두워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듀프리는 뉴욕시 브롱스에 거주하며 배달 운전사로 생업을 이어갔으며 슬하에 3살, 5살, 9살 난 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듀프리의 아내 소토는 이제 아버지 없는 세 자녀를 홀로 키워야 한다며 자신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울 것이며 정의를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지난해 9월 브루클린 구치소에서 선면 작업을 하던 도중 추락한 64세 한인 건설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그의 유족들은 대규모 철거 작업에 사다리나 비계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뉴욕시를 상대로 1,500만 달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던 손용찬 씨는 작년 9월 13일 브루클린 하이츠 275 애틀랜틱 애비뉴의 구치소 11층에서 성면을 제거하는 작업 중 18피트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68년 된 해당 구치소는 현재 폐쇄 상태이며 당시 새 감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철거 초기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추락 사고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손 씨는 3일 후인 9월 16일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으로 뉴욕시 당국은 22일 동안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건설사에 안전규칙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손 씨가 사망한 후 그의 유족들은 작년 11월 뉴욕시를 상대로 1,5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다리, 하네스, 비계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고 당시 손 씨는 건물 11층에서 비닐 시트를 손으로 걷다가 지붕에 난 구멍 사이로 떨어졌는데 해당 구멍은 나무 판자로 덮여 있었고 손 씨가 추락하며 나무 판자는 옆으로 밀렸습니다. 손 씨 유족의 변호사인 앤드류 벵거는 이 비극적인 사건은 구멍만 제대로 덮여져 있었어도 예방이 가능했다며 구치소 철거 프로젝트가 대규모 작업임을 고려할 때 어떻게 해당 구멍을 나무 판자로만 대충 덮어두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유족들은 소송에서 결함이 있고 안전하지 않은 판자를 추락의 원인으로 꼽고 이로 인해 손 씨가 외상성 뇌손상, 갈비뼈 골절, 폐 손상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 빌딩국은 안전조사 결과 지붕 구멍을 덮고 있던 판자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가드레일이나 비계, 위험 표시 등과 같은 안전장치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고 당일 아침 안전회의에서 지붕 구멍에 대한 안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가 조지 워싱턴 브리지 등 통행료를 부과해야 할 터널 및 교량에서 일부러 번호판을 숨겨 통행료 납부를 피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최근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교량 및 터널에 대한 통행료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법안을 처리해 주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뉴욕시의회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에서 이 같은 범행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지난 금요일에도 조지 워싱턴 브릿지에서 번호판을 숨기고 통행하려던 운전자를 적발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제안한 법안에 따르면 차량 통행료를 일부러 회피하려다 적발되면 최대 1년의 징역이 가능한 A급 경범죄를 적용하며 통행료 누적 체납 금액이 $1,000가 넘을 경우 2급 중범죄, $3,000가 체납되면 D급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행료 체납뿐 아니라 번호판을 가리는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최소 $100에서 최대 $500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최근 조지 워싱턴 브릿지에서 통행료를 회피하려다 붙잡힌 르킨시 앤더슨은 번호판을 숨기는 장치를 이용해 무려 292건의 통행료 미납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미납된 통행료 $5,167에 더해 수수료 $14,600가 부과돼 총 약 $20,00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현재 앤더슨은 통행료 절도 및 문서 위조, 불법 도구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만청은 전년 대비 통행료 미납이 14% 증가했으며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저지 역시 체납 통행료 징수를 위해 타주 차량을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통행료 징수를 위해 다른 주와 MOU 체결을 통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통행료 미납자에 대한 징수 법안을 발효시켰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2023년도 개인 세금 보고 접수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연방국세청은 세금 보고를 앞두고 이메일을 통한 스캠 사기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이메일 스캠 수법은 IRS 국세청 로고를 사용하고 3차 현금 지원금이라는 제목을 통해 최근 세금 보고 제출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며 일부 정보가 불일치하거나 누락됐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경제적으로 지원금 $975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내 정보 입력 Complete My Information 버튼을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맨하탄 워싱턴 하이츠가 위치한 191번가 역 플랫폼에 안전 차단막을 설치했습니다. 철제로 제작된 이 차단망은 한국 등 일부 국가 지하철의 스크린 도어와는 달리 플랫폼 전체를 차단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뉴욕 지하철에서는 플랫폼과 선로 사이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범죄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정신적으로 불안한 노숙자들의 이유 없는 공격이 늘고 있습니다. MTA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하철 선로에서 발생한 각종 승객 사고는 2019년에 비해 20% 증가했습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 40대 한인 남성이 최근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2.5갤런 생수에서 성분을 알 수 없는 검은색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제보했습니다. 남성은 폴란드 스프링 워터 2병을 구입했고 첫 번째 병을 마신 후 나머지 한 병을 마시기 위해 뚜껑을 개봉한 후 이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제보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검은색 부유물질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한편 폴란드 스프링 워터 생수 브랜드를 소유한 세계 최대 생수 판매업체 네슬레 워터스는 2017년 소비자들에게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비자 11명은 네슬레는 일반 지하수인 폴란드 스프링 워터를 100% 천연 광천수라고 속이면서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 판매한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전 세계 1,460여 개 한글학교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은 한글학교의 기능 강화, 교육환경 개선, 교사 사기 진작을 위해 운영비를 지난해보다 25.7% 늘렸으며 한글학교 교사 연수 예산 역시 44.7%로 크게 증액했습니다. 교사 연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팬데믹의 운영이 중단됐다 재개교하는 학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현지 연수 지원, 온라인 학위 취득과 교사 양성 과정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